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지향하는 김로벨 TV입니다. 어제 제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서 당선인의 그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몇몇 지인이 그걸 보고 재밌다, 자세히 좀 얘기해봐라 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으로서 이 험난한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관찰하기는 윤석열 당선인은 상당한 싸움의 고수입니다. 정치 얘기, 대통령 지도자 얘기를 하면서 무슨 싸움이라는 저급한 표현을 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클라우제비치가 전쟁론에서 얘기했듯이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 흘리는 정치이다 라고 말했듯이 정치인이나 또는 장군은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윤석열 당선인은 싸움의 고수고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5가지 원칙입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건 굉장히 기술적 분석이고요. 감히 제가 무슨 심리적 분석을 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먼저 윤 당선인의 싸움의 기술 원칙 5가지는, 첫째, 좀 표현이 거칠어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빵을 날린다. 젊은 사람들 말대로 선빵이죠. 선빵을 날린다. 그런데 치명적 급소를 노려서 날린다. 세 번째, 날리고 난 후에는 본인은 빠지고 남들이 싸우게 만든다. 네 번째, 그리고 그 승부를 길게 본다. 기다린다. 그리고 5번째, 혼자 싸운다 이겁니다. 선방을 날린다라는 건 먼저 도발한다라는 거죠. 먼저 도발합니다. 요번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먼저 도발한 거예요. 그리고 치명적 급소를 노린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신체에서 흔히 치명적 급소라 그러면 인중, 명치, 남자 같을 경우에는 낭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특정인의 치명적인 부분을 노린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발 또는 다리, 피아니스트 같으면 손. 그래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명적 급소를 노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직권 취임한 후에 혹시 전 정권의 비리 같은 거를 도려낸다고 했을 적에 흔히 말하는 조자룡 헝칼 쓰듯이 안 할 겁니다. 우파 사람들 중에서는 심지어 선거 끝나고 나니까 막 누구 손봐야 되고 누구 손봐야 되고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흔히 말하는 서지컬 스트라이크, 딱 집어가지고 딱 그것만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으악 이거 뭐야 하고 정신 차리게. 자, 보세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검사가 대통령 집무실에 안 나와 있어도 되나? 그런 의구심 저는 들긴 하는데, 그런 민정수석실을 통해 가지고 하명 수사를 한다던가 수사를 어떻게 입김을 넣겠다던가 그거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도 안 건드리겠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검찰이 자기네들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수사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딱딱 집어낼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빠집니다. 남들이 싸우게 만들죠. 그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감사를 받다가 그때 윤석열 당선인이 그 당시에 부장검사급 정도 됐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람에게 충성 안 합니다 하고 엄청난 발언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정권 내내 물을 먹었죠. 지방으로만 다녔죠. 서울에서 그래도 특수통으로 잘 나가던 사람인데 내내 물을 먹죠. 참습니다. 그러다가 탄핵 사태가 벌어지니까 특검으로 화려하게 이제 복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혼자 싸웁니다. 누구랑 같이 안 싸워요. 그 대검 내에도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동훈 검사장은 한 2년 조금 넘는 짧은 기간 동안에 4번 좌천을 당하고 나가라는 소리죠. 너 사표 쓰고 나가라. 그리고 조사도 받고
있었고, 그다음에 심지어 자기 핸드폰 압수수색하러 온 후배 검사가 폭행도 하고, 그거는 지금 그 검사가 그 독직 폭행으로 지금 기소돼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했는데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뭡니까? 너 혼자 싸워라 이겁니다. 너 혼자 싸워라. 나도 나 혼자 싸우고 너도 너 혼자 싸워라. 모르겠습니다. 뒤로는 뭐 서로 통화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원칙으로 싸움을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칙 플레이가 아닙니다. 굉장히 새로운, 처음 경험해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정치인들이 여야를 떠나서 상당히 당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건 뭐지?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사례 분석을 통해서 이 싸움의 기술 5원칙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국 사태입니다. 선방을 날린다. 갑자기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죠. 70여 곳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조국 장관의 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시간 수색했다고 그렇죠. 예. 조용히 하질 않아요. 예. 이게 선방이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예. 해서 압수수색을 합니다. 치명적 급소를 노린다. 뭐냐면 조국 그 지명자, 법무부 장관 지명자하고 관련해서는 수많은 의혹이 있었어요. 예, 사모펀드 문제도 있었고, 웅동학원 문제도 있었고, 논문 표절 문제도 있었고, 자녀 입시 비리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딱 한 사람의 입시 비리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게 가장 급소라고 본 거예요. 야, 요거는 진짜 혐의가 인정이 되면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분노할 거다라는 급소를 노린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국. 야, 요걸 딱 빼내면은 여권 전체가 후들될 것이다. 당황할 것이다. 그걸 노렸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도발 후에는 침묵한다. 다른 말로 본인은 빠지고 남들이 싸우게 한다. 자기는 그 후에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들고 조국 수호 집회가 열리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검찰총장 수호 집회가 열리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두 집단이 수만 명씩 모여가지고서는 집회를 한다 이 말이죠. 시위를 한다 이거죠. 자기는 빠져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승부를 끝까지 기다린다. 그러니까 오래 잡는다. 그렇게 추미애 장관하고 박범계 장관한테 수모를 당하지요. 인사권도 행사 못하고 수사지휘권도 행사 못하고. 근데 1년 6개월을 버팁니다. 그리고 딱 대선 1년 앞두고 사퇴를 하죠. 네, 그 인내심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혼자 싸웁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사태에서도 침묵을 해요. 자기 그 측근들이 그렇게 불이익을 받아도 아무 소리를 안 해요. 혼자 싸우는 거는 굉장히 당당해 보여요. 대개 정치권은 떼거지로 싸우려고 그러죠. 윤석열 당선인은 혼자 싸웁니다. 그럼 굉장히 당당하게 보이고 어떤 영웅적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 5원칙을 조국 사태에 한번 대입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사태하고 관련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고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당선인이 밀리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선방을 날린다. 예, 선방을 날리는데 갑자기 선거 끝나고 한 열흘 돼 가지고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기 정권하고 관련해 가지고 쟁점이라 그럴까 무지하게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겁니다. 이건 사무실 그 집무실 이전 계획 그리고 국방부로 간다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현 정권 특히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무슨 뭐 한국은행 총재 인사 문제, 무슨 뭐 감사원 무슨 감사위원 임명 문제보다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더 민감한 문제입니다. 뭐냐?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을 했잖아요. 자기가 청와대 나오겠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데 자기가 못 지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인 겁니다. 근데 그걸 질러버리는 거예요. 선방을 날려버리죠. 그리고 이제 치명적 급소. 선방을 날리 치명적 급소라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선방을 날리면서 청와대를 개방하겠다. 예.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청와대 개방한다고 시민한테 돌려준다고 약속하고 못했지? 나는 취임하자마자 그거 할 거야. 아주 치명적 급소를 노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침묵한다라고 했더니,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물론 뭐 정치인끼리 인수위원도 뭐 발언을 하고 그러지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직 합창본부장 11명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와, 11명이나 반대했네.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전직 장성 1000명이 찬성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국방위에 나와가지고 의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국방부 장관, 서욱 장관은 그거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했어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 합참차장, 쓰리스타입니다. 박정환 합참차장은 아닙니다. 문제 없습니다. 공감 많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하고 합참차장이 갈라져서 싸우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박정환 차장이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가면서 장관한테 장관님 뭐 제 입장도 있습니다 라고 했겠지만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남이 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박정환 합참차장은 아시겠지만 쓰리스타입니다. 별 셋이에요. 별색 무지하게 많습니다. 장관은 포스타보다 위잖아요. 서열로 보면 한참 아래죠. 근데 같은 자리에서 장관의 발언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봐도 뭐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걸 찬성한다라는 청원이 올라오고 거기에 또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오고 남들이 알아서 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은 그걸 보도해가지고 마치 큰 싸움이 벌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승부를 끝까지 기다린다 대통령 집무실은 금방 승부나기를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문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 보면 뭐 반대, 이전 반대가 55%, 찬성이 뭐 25%, 모르겠다가 무슨 20%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전혀 신경 안 쓸 거예요. 결국은 지방선거 결과가 말해준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혼자 싸운다. 이전 계획을 직접 브리핑하죠. 남 안 시키죠. 자기가 나와서 직접 확 브리핑 해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남들이 알아서 싸워라. 저는 이전 계획을 직접 브리핑하는 걸 보고 저걸 당선인이 꼭 직접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공약을 내세웠던 거고 자기가 현재 지금 그 직무를 보는 거고, 그러니까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죠. 그 예산 문제도 있고 예산 지원 문제도 있고, 그러면은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죠, 협조하겠습니다 라는 지지. 두 번째, 반대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지지하다가 반대한다, 또는 처음엔 반대한다가 했다가 지지한다,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반대하다가 지지한다 그러면은 마치 당선인한테 자기가 항복한 것처럼 보이죠. 처음엔 반대한다 그러다 지지로 돌아서면은 드디어 백기를 드는구나, 그렇게는 안 할 거고, 처음엔 지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반대를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입니까? 둘 다 모양새를 구기는 거예요. 말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대통령이 모양새를 구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지한다 하던가 아니면 반대한다 하던가 했어야지, 지지한다 하다가 반대를 했어요. 그 과정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라는 게 나오고 나서 3월 21일 오전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그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로의 이전과 관련 윤석열 당선인님의 의지가 잘 지켜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다.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예. 아주 뭐 용어도 당선인님의, 예. 저 같은 뭐 별볼일 없는 유튜브도 윤 당선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 국민소통 수석은 당선인님의 의지가 잘 지켜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뭡니까? 청와대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오후에 그 대통령이 주재한 NSC 확대 관계 장관 회의가 끝나고 브리핑을 하면서 똑같은 사람이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뭐라 그랬냐면은,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며 국방부, 하참, 청와대 모두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취지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요까지는 뭐 그럴듯해요. 자기네 의견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국무회의에 윤 당선인 쪽이 요청한 496억 원, 그러니까 이전 비용이죠. 집무실 이전 예비비를 상정하지 않겠다. 안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반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궁색해진 거예요. 입장을 바꾼 거 자체가. 입장을 바꾸려면 자기네가 그 어떤 그 합리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보 공백을 예를 들었어요. 그다음에 비용도 뭐 496억 원이 아니다, 뭐 1조 원이 든다, 뭐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거 미사일 뻥뻥 쏴도 그냥 뭐 아무 소리 안 하고 있고, 뭐 미상 불명의 물체다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퇴임 2달 앞두고선 왜 안보를 그렇게 따지실까? 조롱의 대상이 되죠. 그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 아이고, 삶은 소대가리란 얘기 들으면서도 가만히 계시고, 남북연락 소 건물 몇백억짜리 개성에 있는 거 부셔도 가만히 계시던 분이 왜 갑자기 안보 공백을 우려하실까? 궁색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니까 인수위 쪽에서도 뭐 실무자들이 나와가지고서는 뭐 안보 공백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 반대를 하던 찬성을 하던 임기가 시작되는 5월 10일 빵빵시부터 청와대를 시민한테 개방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뭐 빵빵시의 개방은 불가능하겠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안전 시설도 마련해야 되고 그럴 테니까. 그런데 이렇게 발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방이 되면은, 이거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개방 문제로 이슈가 전환이 됩니다. 5월 9일 되면, 5월 10일 되면 이걸로 전환이 돼요. 자, 여러분, 청와대가 개방될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거기 구경 가신 분들은요,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로 갔는지, 인수위 통이동 사무실에서 집무를 하는지, 어디 천막을 치고 하는지,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가 이렇구나.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청와대 개방 잘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저는 내다봤다고 하는 겁니다. 집무실 이전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개방을 잘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는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고, 그러면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당선인의 향후 싸움의 기술 원칙이 다 밝혀졌으니 상대방은 여기에 대비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답이 없습니다. 왜 답이 없느냐? 우파는 싸움의 기술 자체가 없어요. 상대의 급소가 어딘지 찾아내지도 못해요. 대부분이.
예, 우파 좌파 합쳐가지고 상대 급소가 어딘지 못 찾아요. 이번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그 이재명 후보 쪽에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데 최대 약점으로 생각한 게 배우자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이걸 덮어 씌워요. 예. 몸통은 윤석열이다. 참 정말 누가 캠페인 전략을 세웠는지. 그리고 뭐 무속인 문제를 계속 꺼내요. 이게 아닙니다. 대선판에서는. 예. 진짜 아킬레스건이 윤석열 후보가 있잖아요.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그건 못 건드리는 거예요. 뭐 건드리기도 입장이 난처한 게 있지만은 그건 못 건드리고 아무런 영향이 없는 배우자 문제. 뭐 배우자는 저쪽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다. 그걸 누가 믿겠어요. 예, 그런 거. 무속인 얘기 나오니까 이쪽서도 윤석열 지지층에서도 뭐 막 찾아내더라고요. 나는 무슨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전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급소가 뭐냐, 진짜 급소가 뭐냐, 윤석열 지지자들의 투표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확 흔들어낼 진짜 급소가 뭐냐, 그걸 못 찾아내더라고요. 이 급소에서 이제 죄송하지만은 검찰총장을 지냈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여당 그리고 앞으로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당선인이.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윤석열 당선인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틀리죠. 예. 벌벌 떠는 사람 많을 겁니다. 급소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급소를 제대로 찾아내지도 못하고 그것도 활용하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싸움의 기술에서는 상대가 되는 정치인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이제 좌파 진영에서 뭐 1년 안에 그 윤석열 대통령 이제 취임을 하면 주저앉히겠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좌파는 기본적으로 떼거지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뭐 저도 이제 그 좌파 정치인들 좀 알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만나면요 잘 못 싸워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 모아놓으면은 아주 투사들이 다 돼버리더라고요. 네. 그 수법 전술이라는 게 뭔가 하면 그럴듯한 명분을 일단 찾아내죠. 그걸 그냥 선전선동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거짓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죠. 그게 그 사람들의 떼거지 싸움의 전술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지난 20년 동안 경험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거기서 이제 학습 효과를 누린 겁니다. 아유, 또 저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우파 시민 세력의 반격도 만만치 않고 조직화도 굉장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옛날처럼 쉽게 당하지는 않을 것 같고 워낙 싸움의 기술이 출중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처음 경험하고 너무 이질적인 인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뭐 흔한 말로 먹미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북한도 굉장히 당황하게 될 겁니다. 자,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 이후에 논쟁이 벌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낸 군사전문가 김종대 씨라고 계십니다. 뭐 아실 분은 알죠. 이분은 뭐 책도 많이 쓰고 전문가예요. 근데 요번에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해서 반대를 계속 하다가 얼마 전에 뭐라 그랬나 하면은 당선인에 대해서 졌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 이게 뭐 비꼬는 거긴 하지만은 속마음이죠. 못 당하겠다. 뭐 국방부로 가던 합창 건물로 가던 뭐 천막을 치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은 인수위 하나로 99개를 배척한다. 다음 주엔 업무 보고하게 해달라. 이거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인수위 법무부가 인수위에다가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한테 업무 보고를 하려고 그랬더니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지 말아라. 그럼 박범계 장관 입장서 봐서는 자기는 국회의원입니다. 정권 바뀌면 난 국회로 가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 인수위가 업무 보고를 거부하는 순간 그 부처 장관은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투명인간이 되는 겁니다. 식물장관이 되고 투명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부처 직원들이 저 장관이 옛날에 그렇게 못살게 굴고 수사권 지위 남용하더니만 우리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구나. 여러분, 사단장이 새로 왔는데 어느 연대의 연대장이 보고하러 가려고 그랬더니 오지 마세요. 그럼 그 연대장이 자기 연대 돌아가서 뭐가 됩니까?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엔 업무 보고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전 문제 가지고 논란이 막 벌어지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요? 청와대 소장 미술품 700여 점. 이거 다 고가겠죠. 당연히. 깜깜이 관리, 도록도 없고 공개도 안 해. 심지어 어느 기사는 100개가 실종됐다. 누가 가져갔다. 가져가면 누가 가져갔겠어요? 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무슨 까르띠에 브로치 논란도 나오잖아요. 예. 다시 옷값이 얼마냐 얘기가 또 나오고, 무슨 대통령 관저 내실을 리모델링 하고 있다라는 게 나오고, 얘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이게 다 지금의 국민 여론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걸 찬성하던 반대하던, 이게 현 대통령한테 이게 유리한 분위기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예. 그래서 굉장히 아주 독특하게 싸움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쟁을 일으키고 그거를 수습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진짜 당황할 사람은 앞으로 야당되는 민주당일 수도 있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북한이 진짜 당황할 겁니다. 자,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이 왔습니다. 지도자가 이제 5년 동안 우리를 통치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트럼프하고 좀 비교를 하는데, 트럼프는 재임에는 실패했죠. 지금 우리나라는 재임이 없으니까 5년 동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과연 퇴임할 적에 윤석열 당선인이 자 봤지 하고 이렇게 딱 쳐들면서 퇴임하고 있을지, 그게 이제 궁금합니다. 여러분, 선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정치에 관심을 좀 덜 두시고요. 닥쳐올지도 모르는 회색 코뿔소에 대비해서 각자 도생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제 정치는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때 되면 대통령이 제가 말한 원칙에 의해서 그 싸움의 기술을 어떻게 발휘하는지 느긋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분석에 공감을 하시면은 다른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